네, 정원 교수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남현욱이라고 하고요. 오늘 취미로 하는 알고리즘 문제풀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려고 해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 소개를 조금 하자면 저는 리얼리티 리플렉션이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요. 제가 처음으로 알고리즘 문제풀이를 접했던 거는 중학교 2학년 때쯤이에요. 그때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아는 친구로부터 그냥 이런 사이트가 있다라고 해서 그 알고리즘 문제 푸는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그때 재미를 붙여가지고 계속 쭉 풀어오고 있는데 고등학교 때 좀 바빠서 약간 뜸하게 하다가 또 졸업하고 나서 그 알고리즘 문제풀이랑은 상관없는 실제 개발 쪽 있죠. 저는 게임 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게임 개발 관련된 내용들을 배우느라 또 한 1, 2년 정도 완전히 손에서 놨다가 다시 취직하고 나서 좀 시간이 생겨서 그냥 취미로 남는 시간에 계속 풀고 있어요. 그리고 사이트에서는 보통 저 JWVG045라는 아이디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혹시 뭐 문제 풀다가 보이시거나 하시면 뭐 질문 같은 거 주셔도 되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를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남는 시간에 거의 대부분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많이 써요. 근데 사실 별로 잘하는 편은 아니고 코드스쿼드 홍보할 때 약간 되게 잘하는 것처럼 가정등록된 느낌이 있어서 약간 부담스러웠는데 별로 잘하는 편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발표에서 다루는 내용도 어떻게 하면 문제를 잘 풀 수 있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아니에요. 어떻게 공부하면 잘할 수 있냐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 이 발표에서 제일 제가 주로 다룰 내용은 보통 알고리즘 문제풀이를 즐기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알고리즘 문제풀이가 이런 게 재밌다.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알고리즘 문제풀이라는 것 자체가 뭔지 좀 생소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이거를 보통 PS라고 많이 불러요. 이쪽의 문제를 푸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프로블럼 솔빙 줄여서 PS라고 많이 부르는데 조금 현실 세계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현하는 것들이랑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제일 큰 차이가 이제 요구사항이 굉장히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뭘 입력받아야 되고 결과로 뭘 출력해야 된다라는 게 되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만약에 회사에서 뭔가를 구현한다고 그러면 기획서도 수시로 바뀌고 기획자도 자기가 뭘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호하게 아는 경우가 되게 많죠. 기획자를 까는 건 아니고요. 예, 모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막 만드는 과정에서 많이 고쳐야 되고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스스로 뭔가 찾아서 생각해봐야 되고 고쳐봐야 되는 과정이 되게 많은데 알고리즘 문제풀이에서 마주치는 문제들은 그런 과정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명확한 입력이 정해져 있고 굉장히 명확한 출력이 정해져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숫자 2개가 주어졌을 때 그 숫자를 더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짜라 이런 식이기 때문에 딱 보면은 뭘 만들어야 되는지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어지는 입력도 되게 정해져 있는 범위에서만 주어져요. 저희가 실제로 맞닥뜨리는 것들은 어떤 범위에서 주어질지 알 수가 없는데 알고리즘 문제에서는 두 수가 주어졌을 때 그 두 수를 더한 값을 출력하라. 그 두 수는 최대 10억 이하다.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숫자의 범위가. 그래서 저희가 대충 이 범위 내에서는 어떤 걸 쓰면 풀 수 있겠다. 이런 식의 조건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딱 그 범위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예외 상황을 많이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딱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상황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보통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런 문제를 채점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많이 풀어요. 이걸 온라인 저지 사이트라고 부르는데 그 사이트에 문제를 풀고 그 문제를 푼 프로그램 코드를 제출하면 그게 맞았는지 아닌지를 바로 알려줘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짤 때는 보통 그런 일이 없죠. 막 만들어서 테스트도 많이 해봐야 되고 실제로 잘 돌아가다가 중간에 막 갑자기 안 돌 때도 있고 이런데 이런 사이트에서 풀 때는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실제 구현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막 듣고 문제를 풀다 보면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문제 푸는 게 진짜로 과연 실제로 저희가 뭔가 개발할 때 도움이 될까?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 실제로도 되게 많이 드는 질문인데 제 생각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쏘는 시간 대비 효율은 굉장히 별로예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는데 그 시간 대비 실제 개발에 쓰이는 건 좀 적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단점이고 개발이 만약에 잘하고 싶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굳이 알고리즘 문제 푸는데 시간을 많이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문제 풀에서 접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현실 세계에서 굉장히 축약되고 제한된 상황의 문제들만 다루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랑 별로 관련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약간만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면 실제 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 개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구현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대부분. 알고리즘 문제를 풀 때 짜는 코드들은 실제로 저희가 현업에서 마주치는 구현 사항보다 훨씬 복잡해요. 훨씬 복잡한 자료 구조를 짜야 되고 훨씬 복잡한 알고리즘을 짜야 되고 그걸 되게 정확하게 구현을 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코드를 정확하게 짜는 방법이나 내가 주어져 있는 문제를 풀었을 때 그게 어떤 시간 안에 동작하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속도만에 돌겠다 이런 것들을 판별하는 능력이나 아니면 코드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어디서 생겼는지를 찾는 디버깅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늘어요. 근데
그거랑 관련해 아까 전에 말한 모호한 그 요구사항들을 고려하는 거나 좀 더 넓은 범위의 예외를 처리하는 거나 막 그런 부분에서는 좀 별로 도움이 안 되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별로 도움도 안 되는데 그걸 왜 열심히 하냐. 그냥 재밌어서 해요, 사실. 그거 말고는 별로 이유가 없기는 해요. 이거는 실제 개발에 도움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풀이를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문제 푸는 게 좀 재미있기도 하고 또 문제풀이가 재밌는지 아닌지 모르는데 관심 있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냥 한번 요즘 알고리즘이 되게 인기가 있기도 하고 막 회사에서 면접으로도 많이 물어보고 하니까 공부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주로 한 저렇게 3가지 정도가 있을 거예요. 온라인 저지 사이트에서 문제를 푸는 거, 그리고 책을 읽어보는 거, 그리고 알고리즘 풀이를 하는 대회들이 많이 있어요. 3가지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이제 온라인 저지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알고리즘 문제를 푸는 사이트인데 당연히 책 보고 그냥 짜봤자 별로 와닿는 게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사이트에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제일 와닿기는 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면서 조금씩 실력을 늘려나가면 되는데 사이트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온라인 저지 사이트도. 그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백준 온라인 저지 이 사이트 되게 유명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사이트를 되게 추천을 많이 해요. 문제가 되게 많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사이트에서는 쓸 수 있는 언어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이트보다 좀 더 쓸 수 있는 언어의 개수도 많고 그 특징이 있는데 다른 사이트들은 보통 파이썬이나 뭐 노드.js나 이런 걸로 풀면은 그게 아무래도 언어 속도가 조금 C++로 좀 더 느려요. 그게 문제를 풀 때는 좀 되게 크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C++로는 막 0.1초 안에 돌아가는데 파이썬을 풀면 10초 넘게 걸리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게 생각보다 성능 차이가 되게 커요. 근데 다른 사이트들은 그런 걸 별로 배려를 안 해주거든요. 근데 이 사이트는 보통 파이썬으로 풀면 주어져 있는 제한 시간의 2배에서 3배를 더 줘요. 그러니까 조금 더 느려도 돌아가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좀 자기가 익숙한 언어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추천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푸는 문제풀이 관련된 거고 면접 준비 관련으로는 보통 사람들이 리코드라는 사이트를 많이 추천을 해요. 이게 좀 스타일이 많이 다른데 면접에서 물어보는 문제들이랑 여기서 이야기하는 알고리즘 문제풀이에서 이야기하는 문제들이랑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대회에서 주로 나오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문제를 풀 때 쓰는 그 문제를 푼다고 할 때 PS를 한다고 할 때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루는 알고리즘이나 자료 구조의 범위가 훨씬 넓어요. 그러니까 면접에서 안 물어보는 것들 되게 많이 알아야 돼요. 대표적으로 좀 많이 쓰이는 게 세그먼트 트리 같은 자료 구조가 있는데 이런 자료 구조는 실제로 문제 풀 때는 굉장히 빈번하게 쓰이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면접에서 세그먼트 트리 물어봤다는 말은 제가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면접이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백준 같은 데서 푸는 것보단 리코드 같은 데서 면접에 많이 나오는 것들을 위주로 풀어보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문제를 푸는 것 자체의 재미를 느끼고 싶으면 백준 같은 데서 천천히 풀어보면서 연습을 하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백준 풀 때 좀 문제가 있는 게 이게 문제가 제일 첫 번째부터 풀다 보면 난이도가 순으로 배치가 안 됐어요. 이게 엄청 함정 카드인데 여기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좌절을 하거든요. 처음에 3만 명씩 풀고 하다가 갑자기 200명밖에 못 푼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이 문제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막 처음부터 순서대로 풀어 나가면 되겠지 하다가 6번째 문제에서 바로 7번째 문제에서 바로 막혀서 접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이게 추천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이트 들어가면 위쪽에 문제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 내가 못 푼 문제라는 란이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면 내가 아직 푼 적 없는 문제 중에 푼 사람 수 제일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정렬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풀었다는 말은 좀 문제가 쉬운 문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풀어가면 비교적 좀 안 막히고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풀면서 모르는 지식들 이제 배워 나갈 수 있어요. 그거 말고는 이제 다른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그 kusaga.oj.udt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 문제를 분석을 해서 문제에 뭔가 티어를 매겨놨어요. 그래서 좀 더 쉬운 문제를 판단하는 약간 다른 방법인데 이 사이트도 좀 괜찮아요. 풀기 좋은 문제들 추천받을 때 쓸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완벽하게 정확한 건 아니라서 가끔 되게 쉽다고 돼 있는데 어려운 문제들도 있긴 해서 그런 건 적당히 보다가 뭐 건너뛰면서 풀긴 풀어야 되는데 일단 추천받을 때 좋은 사이트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백준 같은 데서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꼭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세그먼트 트리라든가 뭐 그런 모르는 자료 구조를 써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아까 이야기한 세그먼트 트리가 어떨 때 쓰이는 자료 구조냐면 뭔가 구간이 있는데 특정한 구간에서 최대값을 찾는 연산을 로그 n만 해주는 그런 자료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이제 특정 구간에서 막 최대값을 찾는 연산을 되게 많이 하는 문제는 그런 자료 구조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건 보통 혼자서는 절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되게 천재들이 막 옛날에 한참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 구조들인데 그걸 혼자서 떠올린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남들이 이제 정리를 잘 해놓은 걸 보고 공부를 해서 익혀야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책을 보고 익히는 게 좋죠, 당연히. 그래서 이 책을 되게 많이 추천을 해요. 알고리즘 문제 해결 전략이라는 책인데 조금 옛날 책이라서 요즘은 대회에서는 나오는데 이 책에서 안 나오는 알고리즘들도 좀 있어서 약간 책만으로는 안 되고 좀 다른 걸 더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거는 되게 많이 공부를 했을 때 이야기니까 처음에 입문했을 때는 이 책으로 공부를 하면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모르는 알고리즘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 책을 보고 공부를 하면은 되게 설명을 잘 해놔서 보기가 좋아요. 그리고 이 책 말고도 요거는 이제 요런 블로그가 있는데 이 블로그 주인분이 되게 정리를 잘 해놨어요. 어려운 알고리즘들을. 그래서 뭔가 모르는 게 있으면 요 블로그 가면 거의 대부분 또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공부하는 것도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또 이렇게 책 보고 모르는 거 공부하고 또 알고리즘 사이트에서 문제 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재밌어서 그냥 계속 쭉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은 좀 질리게 돼요. 아무래도 문제를 풀어도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인지도 잘 모르겠고 대충 내가 아는 문제들 다 푼 것 같고 그러면은 좀 모티베이션이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넷에서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알고리즘 대회들을 참가하는 게 동기부여가 되게 많이 됐었어요. 이런 대회에 참가하면 좀 아무래도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잘 보이고 좀 뭔가 짧은 시간에 딱 정해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되게 집중해서 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좀 생각보다 엄청 많은 사이트들에서 대회를 꾸준히 개최를 해요. 여기 적힌 사이트들이 대부분 다 대회를 개최하거나 아니면 그냥 대회 1년에 한 번씩 개최하거나 아니면 꾸준히 개최하거나 하는 사이트들인데 여기 구글 코드잼 같은 건 아마 좀 유명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코드포스, 에코더, 탑코더, 뭐 CS 아카데미, 리코드, 해커랭크 막 그거 말고 되게 많은 사이트들이 있어요. 이 사이트들이 다 적으면 2주일에 한 번, 많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대회를 열어요, 항상. 그걸 온라인으로 그냥 참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될 때 꾸준히 참가하기 되게 좋아요. 이게 사이트들의 되게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대회를 치르고 나면 그 대회에서 내가 몇 등 했냐에 맞춰서 레이팅을 줘요. 뭔가 시작할 때 1500점으로 시작하고 내가 일정 등수 이상 하면은 뭐 점수가 올라가고 내가 내 실력이 안 맞는 등수를 받았으면 조금 더 점수가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점수가 주어지거든요. 그리고 레이팅이 또 올라가면 아이디 색깔이 바뀌어요. 이제 이게 제 아이디고 코드포스라는 사이트인데 제가 작년 말쯤에 이 보라색 아이디를 달았거든요. 이게 1900점을 찍으면 보라색 아이디를 해주는데 1600점에 1900점까지는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이디 색깔이 바뀌면은 100준에 연동을 해서 100준 아이디 색깔을 바꾸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동기부여가 돼요. 막 내가 레이팅 높여가지고 내 아이디 색깔 바꿔야지 생각으로 되게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처음에 제가 보라색 들고 와서 되게 기분이 좋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확실히 모티베이션을 많이 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혼자 문제를 풀 때는 다른 좀 긴장감도 있고 되게 집중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대회가 뭔가 조금 공부를 해서 내가 좀 이제 실력이 좀 붙었다 싶으면은 대회에 참가하면서 꾸준히 실력을 늘리는 것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회 사이트들 아까 앞에 엄청 많이 적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보통 이 두 가지 사이트를 많이 써요. 에코더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본 사이트라서 장점이 저희가 참가하기 좀 편한 시간대에 열려요. 보통 토요일이랑 일요일 밤 9시에서 11시 이 시간대 많이 열리는데 이 시간대 좀 참가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보통 요 대회는 그렇게 많이 참가를 하고 그리고 문제가 되게 좋아요. 에코더 사이트가. 그래서 그런 점들이 되게 좋고 코드포스는 시간대가 좀 되게 다양해요. 새벽 1시 반에 시작해서 3시 반에 끝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보통 참가하기 좀 힘들고 막 오후에 시작할 때도 있고 완전 좀 자기 마음대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안 좋은데 사이트가 좀 많이 열리고 대회가 여기는 그 사람이 되게 많아요. 사용자 수가 요즘 여기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참가하는 것 사이에서 대회를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대회 일정 알려주는 건데 아까 전에 그 백준 온라인 저지 그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캘린더예요. 여기서 들어가 보면 매일 무슨 대회가 몇 시에 열리는지가 쭉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참가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에코더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열리는 대회도 세 종류 대회가 좀 정기적으로 열리는데 요게 되게 쉬운 대회예요. 요 대회는 보통 그냥 알고리즘을 조금만 알고리즘에 익숙해도 보통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평소에 알고리즘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없어도 참가하기 좋은 대회예요. 그리고 요 밑에 거는 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풀만한 대회고 맨 밑에 거는 엄청 잘해야 돼요. 그래서 대회 열리는 거 보고 적당히 내 실력의 만대가 요거겠다 하는 걸 참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이트는. 그리고 코드포스 아까 전에 말한 사이트는
문제 퀄리티가 조금 안 좋아요. 이 사이트 좀 단점인데, 막 이상한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한 번씩. 그 이상한 문제라는 게 사실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문제 좀 풀다 보면 이런 걸 어떻게 풀지 싶은 문제라든가 완전 억지로 풀이를 성립시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좀 퀄리티가 안 좋은 문제들이 나와서 좀 평가가 안 좋긴 한데, 그리고 대회를 막 하는 중간에 서버가 터질 때가 있어요. 터져가지고 30분 동안 먹통이 돼서 제출이 전혀 안 되고 이럴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안 좋긴 한데, 그래도 뭐 이용자 수 제일 많고 참가하기 좀 괜찮은 대회라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 아까 말한 그 백존이랑 아이디 연동되는 것 때문에 그 색깔로 인한 동기부여도 좀 크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참가를 하게 돼요. 이 사이트는 이제 대회가 열릴 때 보통 디비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1, 2를 나눠요. 이 디비전 1은 레이팅이 1900점 이상일 때만 참가 가능한 라운드예요. 그리고 DV는 그 아래는 다 참가 가능한 라운드고, 그래서 그냥 참가 제한 자체에 걸려 있어서 요거는 참가할 때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텐데, 그냥 저기서 참가하면은, 네, 참가해서 풀면 돼요. 이 사이트 특징은 조금 특이한데, 그 대회를 진행하는 중간에 제가 제출해서 문제가 맞았어도 대회가 끝나고 나서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그 보통 문제를 풀고 나서 채점을 할 때 테스트 케이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푼 프로그램에 어떤 정해져 있는 테스트 케이스들을 넣어보고, 그 결과가 출제진이 생각한 답이랑 같으면 그 풀이를 맞는 풀이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이 사이트에서 하는 대회는 그 테스트 케이스를, 대회 중에는 모든 테스트 케이스를 다 쓰지 않고 그 중에 일부만 써요. 그래서 그 일부를 통과하면 맞았다라고 일단 나와요. 근데 대회가 끝나고 나면 그걸 다시 채점을 하거든요. 그때 틀리면 틀린 게 돼요. 대회 중에 맞았다 무조건 맞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시스템을 쓰냐면, 대회 중에 맞은 다음에 그 문제를 푼 다른 사람 코드를 자기가 핵을 할 수가 있어요. 핵이라는 게 뭐냐면, 딴 사람도 맞았다고 통과된 코드를 보고 이 코드에 발레를 넣는 거예요, 자기가. 그 발레를 넣었는데 그 진짜로 발레가 맞으면 그 사람 문제가 틀린 게 되고, 난 점수를 조금 더 받아요. 그러니까 딴 사람 코드를 해킹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 중에, 대회 중에 완전 채점을 안 하는 건데, 그게 재밌어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긴 한데, 저는 문제 푸는 걸 좋아하지 남의 코드를 보고 발레를 찾는 건 좋아하지는 않아서. 근데 그런 발레 찾는 연습도 되기도 해서 뭐 약간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고, 그런 약간 특징이 있는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보통 온라인 저지 사이트에서 문제를 풀고 좀 배우다가 모르는 지식이 생기면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이제 조금 더 자기가 실력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들면 대회에 참가하면서 꾸준히 실력을 늘려나가면 되는데, 이제 문제 풀이 입문은 그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한 뭐 문제 풀이를 취미로 즐기는 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문제를 푸는 게 뭐가 재밌냐에 대한 얘기는 좀 안 한 것 같아서 다시 정리를 해서, 문제 풀이가 뭐가 재밌는가, 왜 그렇게 사실 좀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냥 문제 푸는 게 막 취미 시간에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냥 문제를 푼다고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확실히 있긴 해서, 그게 뭐가 재밌어서 푸냐라는 걸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문제 풀이 재미는 약간 퍼즐 게임 같은 거예요. 독특한 발상 자체는 그거를 떠올렸을 때 그냥 재미가 있어요. 이런 거는 퍼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공감을 할 텐데, 막 퍼즐 게임 깨다가 스테이지 막 되게 특이한 스테이지 있는데 그걸 자기가 잘 풀면은 되게 재밌잖아요. 뭔가 와, 이게 이런 식으로도 풀리는구나 이렇게 하는 느낌이 드니까,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문제를 풀다 보면. 그래서 그런 독특한 발상을 떠올리는 것가 되게 재밌어서 계속 풀게 되고, 또 그런 게 있어요. n제곱으로밖에 안 풀릴 것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보면 이게 도저히 시간을 더 최적화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근데 몇 시간이 고민을 하다 보면은 뭔가 되게 독특한 특징들이 있어서 그걸 최적화해서 nlog n 시간에 풀릴 때가 있어요. 이런 걸 떠올리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뭔가 와, 이게 이렇게도 풀릴 수가 있구나. 이게 뭐 앞에 거랑 좀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최적화하는 재미들이 되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재밌어서 풀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이런 것도 있죠. 대회를 할 때는 대회 시간 1분 남겨놓고 막 엄청 열심히 코딩해가지고 바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제출했는데 그게 맞았다. 그럼 되게 기분이 좋죠. 그리고 막 자기 점수도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재밌어서 계속 하게 되는 점도 있고,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원하던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냥 그런 것 자체가 재밌어서 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되게 많은 재미들이 있어요. 그냥 문제를 푸는 게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점점 더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사실 이거는 성향의 문제라서, 이런 앞에서 말한 것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사실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 성격의 차이인 거잖아요. 이런 게 재미가 없으면 문제를 풀어도 받고 공부도 막 해봤는데 재미가 없다. 그러면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막 공부해야 될 분야도 되게 넓고 막 다른 분야들 중에도 가치 있는 분야들 되게 많이 있는데 굳이 이 분야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취향이 맞고 자기가 좋아하면 열심히 하는 거지 그거를 뭐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네 이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좀 있거나 아니면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알고리즘을 잘해야 진짜 개발 잘하는 거다. 내가 진짜 머리 좋은 거고 진짜 구현 잘하는 거다. 근데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열심히 즐기면 그걸로 그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그런 문제 푸는 게 되게 재미있고 저는 주변에 열심히 퍼뜨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제 주변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 푸는 거를 한번 입문은 해보고 한 번쯤은 그런 재미를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는데요. 궁금한 거. 네, 혹시 질문 사항 이럴 때 있으시면 빨리 질문해 주는 게 좋겠죠. 평소에 뭐 알고리즘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알고리즘